모르겠습니다만 외신에서 들린 얘기는 선진 시장 진입 어려워, 외국 자본 유출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우려들 내놓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MSCI 신흥지수 내에서 중국의 비중을 올려나가는 작업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MSCI 신흥에서 자꾸 비중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비중 1등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매도 금지 내리고 난 이후에 중국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MSCI가 멈췄느냐? 아니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접근성 보고서에서 등급이 3개가 나와요. 잘 지키면 플러스 2개, 적당하면 플러스 1개, 못 지키면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마이너스가 6개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야 선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서 이 6개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가 나왔어요. 우리는 훨씬 시급한 게 더 많은 국가예요.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이야기 할 게 있는데 일단 가장 빠르게 속보로 전해진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속보로 좀 전해진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 듣고 싶은데요. 네, 뭐 당장에 받아들이시기에는 네. 뭐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럼 좋은 거겠다. 네. 그렇게로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세부적인 내용을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요걸 한번 자료를 가지고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방금 전에 나온 이제 그 재무부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은 환율을 이제 이제 미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기준으로 3가지를 이제 꼽아가지고서 그 중에 하나만 어겼다. 본인들의 기준을.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2가지를 어기면 관찰 대상국에 올리고, 그다음에 3가지 모두 다 어기게 되면은 실제 이제 지정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중간 그 3가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외환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일방향 개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환시장이 뭐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개입을 했느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느냐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해 가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과도하게 나는 게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이제 미국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절대적인 흑자의 규모가 무역 흑자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크냐. 이렇게 3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개입을 가지고서 기준에 들어가지는 그전에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반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전에는 2가지가 우리는 문제 요소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기존엔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2개가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크다, 그다음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크다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 분기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돼 있는 게 어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시게 되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반기 그 리뷰에서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점 아래로 떨어졌고 이번에도 기준점 아래로 떨어진 채 유지가 돼서 2개 분기 그러면 위반 요소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관찰 대상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외가 된 것이다. 여서 일단 당장 보기에는 뭐 외환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속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흑자 규모가 지금 줄어가지고서 그런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될 때는 어떤 시기냐 하면 네. 개입이 개입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겠죠. 경상수지 흑자는 많이 나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2가지가 위반으로 떠가지고서 관찰 대상국으로만 쭉 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다네요. 줄었다입니다. 네. 내용으로 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거는 지나간 거죠. 네. 지나간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 과연 그러면 개선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역 흑자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지난 뭐 1년 동안 그 수출이 계속 감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10월 달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무역 흑자도 뭐 적자가 좀 나다가 지금 몇 달 연속 뭐 경상수지도 그렇고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최근에는 개선세가 나타나고는 네.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그 1년 동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 지금 영향으로 이게 나온 네.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서 사실 뭐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찰 대상국에서 그럼 제외가 됐다.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차피 네. 매 6개월마다 이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흑자 규모가 늘어나면 또 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 개입으로만 문제가 삼아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그러면은 사실 흑자 규모는 클수록 더 좋은 것이죠. 네. 그렇군요.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는 적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 레포트보다는 네. 오히려 뭐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어떠냐, 네. 뭐 글로벌 경기가 어떠냐 그런 거가 더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사실 바로 전해준 속보거든요. 자료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대표님? 그래도 아닙니다. 네. 오시면서 네. 놀랐습니다. 바로 전해준 속보에도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얘기할 게 워낙 많은데 오늘은 국내 얘기도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시장에 관련돼서 대표님. 뭐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간밤에 있었던 여러 연준위원들의 뭐 물론 이제 정리를 좋습니다. 다 해주셨지만은 네. 사실 이제 발언들에 대한 종합을 좀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헤드라인에 뽑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발언들을 보면 더 올려야 된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연준위원들이 원래는 한 2주 정도 통화정책에 대해 발언을 못하는 침묵 기간에 들어갔다가 이제 풀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죠. 다 예.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기존의 그 사람의 그 위원의 성향 대비해서 기존에 뭐 최근에 해오던 말 대비해서 과연 차이가 나는 게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간밤에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둘기 성향인 인물은 비둘기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 뭐 고유스비가 가장 비둘기인데 간밤에 나온 인사 중에는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간밤에 가장 매라고 하면은 이제 보호만인데 보호만은 역시나 자기는 한 번 더 인상에 지금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서 한 얘기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준위원들의 간밤에 많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쪽에서 사실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고 간밤에는 오히려 더 영향을 준 요소는 일단은 그 3년물 국채 입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년물 국채 입찰이 그 직전에 입찰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는 응찰률이나 그 다음에 응찰된 금리나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니까는 장기금리가 또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채권 발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건 누가 소화해낼 거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역시나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좀 남아 있는데 요런 이제 그 입찰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뭐 입찰이 무난히 잘 지나 혹은 뭐 좀 잘 나왔네 요번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가가 이제 80 아래로 떨어졌죠. 사실 뭐 특별하게 엄청난 뉴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전쟁 이후에 그게 혹시나 좀 아주 안 좋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실제로 정치적으로 감소했다가 아니라 그런 우려 요인을 보고서 이제 유가 쪽으로 좀 몰려갔던 자금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뭐 기술적인 지점이나 차트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포지션의 정리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사실 간밤에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인플레 얘기를 많이 여전히 네네.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인플레가 이게 뭐 제대로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은 우린 추가 방식을 더 네, 그런 타이트닝을 얘기죠.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림이 CPI도 그렇고 PCE 물가도 그렇고 6월 달까지가 참 좋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쭉 잘 내려가다가 7, 8, 9월에는 올라왔어요. 뭐 CPI도 3에서 그 다음에 이게 3.7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 PC도 3.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달에 나올 데이터부터는 또 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뭐 그 원래 하반기에 좀 올라갔다 떨어질 시기가 요 부근으로 보이기도 했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런 유가 하락 같은 경우가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은 결국 미국 내 가솔린 가격에 네.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의 그 EIA에서 발표하는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월요일에 지난주 평균 거까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9월 말 대비해서 이제 한 12%, 13% 정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물가에 대해서 전월 대비로는 10월 물가 나올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크게 안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인데, 거기서 만약에 이번 주까지 더 빠지면은 사실 그러면은 11월 달 물가까지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전월 대비 상승폭을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뭐 반올림 해가지고 0.1%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예상이 좀 더 낮아지면은 0%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밤에 나온 것이 그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나왔어요. 근데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2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절대 지수가 있을 텐데 그 지수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은 21년도 3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1년도 3월, 4월부터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중고차 쪽에서도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이 더 올 게 남아 있다 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워낙에나 코로나 때에 공급망 교란이 극심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공급망 요인 때문에 지금 그 각종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공급망 압박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운임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요 지수가 이제 10월 달께 월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집계일의 최저치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뭐 물가 이런 거 얘기를 드릴 때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기는 한데, PC 물가에서 상품 물가 있잖아요. 네. 상품 물가를 이 그 뉴욕 연은의 공급망 압박 지수가 4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지금은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상품 물가의 하락이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을 좀 주도한 것 아니냐, 근데 이건 끝난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은 상품 쪽에서도 여전히 남은 걸로 일단 선행 지표를 봤었을 때는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렇게 뭐 되게 굵직한 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제 조금 안도감을 보여도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렇게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숫자들을 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4% 하락이면 좀 큰 폭의 하락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습니다만 중국 지표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것도 하나로 꼽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원인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친 네네. 건데요. 뭐 요번에 그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수요나 공급 요거 나온 것도 보면은 네. 원유에 대해 가지고서 그게 좀 이렇게 아래로 좀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요건 유가를 좀 약세로 이끌 요인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중국 지표는 우리가 이거는 믹스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는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는데, 근데 이제 수입 데이터는 예상을 상회를 했어요. 근데 수입 쪽에서 주도를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중간재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거는 중국 내가 됐든, 혹은 그게 이제 중국이 주문을 받아서 수출하는 쪽이 됐든, 그거가 자극되기 전에 이런 양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 지표는 또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유가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이거 뭐 또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또 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에 대해 최근에 보시면은 좀 이 확전 안 하고 좀 인도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을 블링컨도 몇 번이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도 뭐 통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뭐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에 사실 여기가 다 여러 가지 선들이 모여있던 지점이 $70 후반대 WTI 기준으로 네. 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지를 좀 받지를 못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사실 원유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급격하게 이 매수 포지션들이 확 들어왔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이제 그 포지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펀더멘탈 요인을 넘어서는 가격 이제 변동성이 나타난 것들이 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최근에 제일 유행했던 트레이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주식은 빠질 것 같고 금리는 오를 것 같고 유가는 오를 것 같고인데 그쪽으로 포지션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구축이 됐던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뉴스가 가령 어떤 거는 이거는 저 자산 가격이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뉴스가 나한테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요거는 약간만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막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근에는 좀 수급적인 영향들이 더 크게 이제 미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 좀 과잉 수급들이 지금은 해소가 뭐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그랬고 주식 시장에서도 그랬고 막 이게 되돌림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유 시장에서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재밌었던 그런 이제 흥미로웠던 레포트라고 하면은 골드만에서 낸 게 자기네들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이제 사용하는 고객들이 보니까는 사실 본인들이 그걸 집계한 이래로 가장 긴 기간 동안 넷 이제 매도 포지션을 뭐 이제 몇 주 연속으로 잡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뭐 딴 데서는 또 얘기가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위기 유럽 났을 때 수준으로 순 포지션이 아주 낮게 주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엄청 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그게 또 지난 주부터 해가지고서는 FMC 이런 것들 나오면서 결과 나오면서부터는 그게 되돌림이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세자산에는 저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거 사실 뭐 그런 거 쪽에 연관되는 자산으로는 최근에 아니 외환시장은 또 왜 이렇게 움직이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펀더멘탈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매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앞서서 3년물 입찰에 대해서 예상대로 무난하게 나왔다 했는데 10년물, 30년물 지금 줄줄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에 따라서도 변동성이나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요소들이고 다만 그런데 지금 카드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왔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분기에 얼마나 이제 재무부가 조달을 할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잖아요. 이번 분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그 각각의 뭐 단기물, 장기물별로 나눠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각각을 나눠서 얼마나 발행을 할지 계획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요 요소는 거의 우려했던 거는 좀 해소가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냥 무난하게 응찰이 이뤄지지 않을까. 뭐 반대로 오히려 갑자기 금리가 너무 떨어져 버려 가지고서 이게 좀 그 매력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조금 부진하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연준에서 위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뭐 그때도 한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외주를 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채권 시장에.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본인들이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네. 시장이 알아서 장기금리를 건드려 가지고서 본인들이 기준금리를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줬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장기물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자기는 안 올리거나 덜 올려도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또 이게 반대로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진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더 맹렬하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는 우리가 그 외주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영향이 좀 줄어들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종의 자동 조절 장치라고 봐요. 너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건 과해서 좀 사야겠어. 근데 너무 내려가면은 저렇게 내려가면 연준이 또 딴 말 하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은 네. 기존에 좀 깔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뭐 굵직한 그런 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이번 이벤트는 없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워낙에 좀 그런 걸 지나왔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 채권 입찰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앞서서 저 궁금한 게 말씀해 주셨던 뭐 유가, 맨하임 중고차 지수, 공급망 압박 지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쪽으로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간밤에 여기에 더해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4분기 GDP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걸 좀 크게 상향했더라고요. 그럼 GDP는 또 잘 나오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만약에 이루어지고 이 하반기에 4분기에 이런 식으로 지표가 나온다면 이건 시장 측면에서는 또 어떤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네. 기준을 2%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뭐 인플레 과도하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4.9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력보다 너무 잘 나와서 이러면 인플레가 자극될 것 같아. 이걸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 없이 낼 수 있는 잠재 성장률로 연준은 한 2% 정도를 보고 2%. 있거든요. 그래서 GDP 성장률이 미국이 2% 정도.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어쨌든 인플레가 아직은 목표보다 높으니까 그거보단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라고는 보고 있죠. 한 1% 후반 정도. 네. 그러니까는 2% 내외 정도의 숫자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인플레 우려가 자극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일 좀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맛에 딱 맞으려면 요보다 좀 더 내려가는 게 더 좋긴 해요. 한 1% 후반 정도. 그럼 침체 걱정은 전혀 없겠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선행 데이터가 떨어져 주면은 소위 말해서 뭐 이게 뭐 어젯밤에 보니까 골든 패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그런 경로로 얘기를 할 수 있음직하다이고 뭐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나왔던 고용 데이터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도 고용 같은 경우에 그런 거잖아요. 연준이 제일 원하는 게 적당히 완화가 되고 근데 또 너무 침체스럽게는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실업이 급증은 안 했으면 좋겠고 월간 고용 순증은 적당한 수준으로만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나머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률만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인데 근데 사실 임금 상승률이 지금 파월 의장은 3.5% 정도면 연준의 물가 목표제 2%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실질 임금, 그러니까 임금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2% 물가 목표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3개월 숫자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이제 3.5%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지난 FOMC 회의에서 굉장히 노동시장의 완화에 대해서 이게 좋은 데이터라는 식으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는 지금 좀 나오고 있다. 네, 뭐 그렇게로 보여서 뭐 골든 패스가 좀 과도한 얘기, 그러니까 약간 오버스럽기는 네. 하지만은 거기에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골디락스에 이어서 골든 패스라는 얘기가 이제는 또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요 얘기를 뭐 길게 하면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최근에 한 이틀 뭐 공매도 금지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최근 이틀 동안 보인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일단 그게 이제 그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걸로 촉발이 된 거기는 한데 사실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매매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의 지금 원유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트렌드가 우리한테서도 있었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그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서 최근에 이게 좀 되게 포지션이 몰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과거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 시장 다 2배 이상 상회하는 그런 이제 공매도 흐름이 최근에는 계속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쌓여갔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과거 평균 수준까지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길었었고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제한적인 공매도가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과거 평균 대비 크게 낮아졌다가 그게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는 과거 평균 수준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역사점 최고점을 향해서 공매도 잔고가 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아주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쌓여갔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그런 포지션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심리가
포지션으로도 표현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뭐 각종 데이터나 아니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더 이상 이제 나쁜 점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반대로 가는 이제 이거를 커버하는 포지션이 나왔었고,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가 돼버리니까는 우리는 변동성이 훨씬 크게 나타났고 인데 그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최근에 이유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사실 영원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6월까지 하고 시스템을 좀 바로 잡고 그 후에 또 보겠다라는 거고, 취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좀 바로 잡겠다라는 건데, 지금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신에서 들린 얘기는 선진 시장 진입 어려워. 왜 과거에 공매도 금지 일시적으로 할 때는 다른 나라들도 같이 했는데 왜 독단적으로 혼자 그렇게 이번에는 해? 또 뭐 외국 자본 유출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우려들 내놓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네. 일단은 과거 우리나라가 3번 했을 때가 금융위기, 재정위기, 그러니까는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때인데 그때에 우리 말고 다른 국가들도 같이 했던 거는 맞으나 정말로 주요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 각 이제 별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금융위기 때는 다 같이 했어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유럽 재정위기 때는 그들은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뢰를 지적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공매도 금지 안 했어요. 우리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해제하는 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완전 해제를 사실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었던 거고, 완전히 혼자서 했던 사례들도 몇 개 있습니다. 2015년도에 중국이 혼자 했어요. 15년도 8월 달에.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MSCI 신흥지수 내에서 중국의 비중을 올려나가는 작업이 계속 사실은 지금 긴 시간 동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MSCI 신흥에서 자꾸 비중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비중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한테도 밀리고 인도한테도 밀리고 대만한테도 밀리게 됐는데 이제 그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제일 크게 영향 준 거는 중국 비중이 훅훅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15년도에 중국이 공매도 금지 내리고 난 이후에 중국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MSCI가 멈췄느냐? 아니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자산시장을 볼 때 영향이 미치는 요소에 대해 가지고서 오직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고, 그럼 평가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느냐, 그럼 다면적으로 본다는 건데, 사실 MSCI의 선진지수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근성 보고서라고 하죠. 그걸 갖고 선진이냐를 나누는 건데, 접근성 보고서에서 등급이 3개가 나와요. 잘 지키면 플러스 2개, 적당하면 플러스 1개, 못 지키면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마이너스가 6개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야 선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방 같은 거거든요. 요 마이너스에 우리나라 공매도는 코스피 200, 150, 원래 코스닥 150에 제한돼 있었잖아요. 요로 인해 가지고서는 플러스 1개 요소였어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들으면서 이상했던 거는, 자꾸 지난번에도 코스피 200하고 이제 그 공매도 제도를 완전히 이제 열어야지만 우리가 선진지수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선결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다른 6개가 훨씬 시급한 요소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6개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6개 요소를 전부 다 이제 선진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조치들을 로드맵을 다 마련했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총선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으나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정말 한시적이고, 네. 그러고 내년도 6월 이후에는 정말로 제도 개선하고 완전 뭐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만약에 풀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면 마이너스 6개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고, 요거는 플러스 하나로 대치 상태였어요. 정말 좋아지냐 안 되냐 그런 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의 대치 상태에서 만약에 원천적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완전 과거로 돌아가서 공매도 전면 재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정말로 안 좋게 보일 요소이냐? 네.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이후에는 등급이
2+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MSCI 선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걸 지적받았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안 보고 사는 얘기다라고 봐요. 우리는 훨씬 시급한 게 더 많은 국가예요. 그리고 그게 잘 지켜나가는지를 보는 게 더 시급한 국가입니다. 마이너스 6개 있는 걸 없애는 게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다. 정광훈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도 요 MSCI 선진지수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많은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또 질문을 드려봤고요.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86번가 정광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